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때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작은 마을에 도정댁이라 불리는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높은 벼슬을 지낸 이들을 많이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지금은 그 영화가 많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이 집에는 20살의 도련님, 수연이 병든 할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하녀, 순이도 있었지요. 순이는 수연과 나이도 비슷했기에 어릴 적에는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기도 하였고 때로는 수연이 책을 읽어주면 순이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하였지요.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어머님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면서 이 집에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하녀 순이가 도련님과 할머님을 모시게 되었답니다. 도련님, 진지 드시겠나이까? 아침 일찍부터 책을 보고 있는 수연의 방문 밖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진지 잡수셨더냐? 아이고, 도련님도 참 늘 할머님 걱정부터 하시니 방금 미음이나마 조금 잡수셨나이다.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책을 덮었습니다. 할머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는데 의원을 뵈어야 하지만 지난번 의원님께 드린 진료값도 아직 갚지 못한 터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과거만 급제하면 할머님을 좋은 의원님께 모시고 갈 수 있을 텐데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일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가 가장이 되어 할머님과 이 가문을 지켜야 하는데 하지만 이런 무능한 손자 때문에 할머님마저 고생을 하시니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책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책들은 대부분 전당포에 맡겼다가 겨우 도로 찾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도련님, 진지를 들여왔나이다. 순이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간장으로 색만 낸 좁쌀밥과 묽은 된장국, 그리고 시들어버린 물을 넣은 김치 한 가지가 전부였지요. 순아, 이렇게 밥을 많이 담아오면 어쩌느냐? 할머님 진지도 이리 차렸겠지. 아이고, 도련님, 늘 그리 말씀하시지만 이제 밥그릇이 더 작아지면 그릇인지 종지인지 구분하기 힘들 것이옵니다. 어서 진지 잡수시옵소서. 수연은 밥그릇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장에 나가 보아야겠다. 이제 쌀도 거의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도련님께서 어찌 그런 곳에 가시려고 하나이까? 제가 알아서 하겠나이다. 아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다. 할머님 약값도 구해야 하고.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할머님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님의 비명 소리에 순이가 먼저 쟁반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뒤이어 수연도 허겁지겁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할머님은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가슴을 부여잡고 계셨지요. 할머님. 수연이 달려가 할머님을 안아들었습니다. 순이도 황급히 할머님의 손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도련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되겠나이다. 어서 의원님을 모셔와야 할 것 같사옵니다. 하지만 지난번 의원님께 드릴 진료값도 아직 못 해드렸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나이다. 도련님께서는 어서 의원님을 모시고 오시옵소서.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몇 달째 품삯을 받지 못했던 바느질 값이 있었는데 이제야 쓸 곳이 생겼구나. 순이는 할머님을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정성스레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는 할머님의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드리면서 순이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 이 집에 들어와 처음 마주한 것이 바로 할머님의 온화한 미소였지요. 다른 집 하인들은 매를 맞기 일쑤였지만 이 집 할머님은 순이를 친손녀처럼 귀여워해 주셨고 수연 도련님도 항상 순이를 누이처럼 대해주었지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잠시 후 수연이 의원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의원은 할머님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진작 보였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약을 써야 하겠소. 하지만 약값이 많이 들 텐데. 얼마면 되겠나이까? 순이가 먼저 나서서 물었습니다. 이 약은 값이 꽤나 나가는 것이라. 의원 어른, 제가 지금 당장 마련해 오겠나이다. 순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석구석 숨겨두었던 바느질 값을 꺼내보니 다행히 약값을 치를 만큼은 되었지요.
그날 이후로 순이는 밤낮으로 할머님을 간호하였습니다. 낮에는 약을 다리고 밥을 챙기고 밤에는 할머님 곁에서 꼬박 밤을 새웠지요. 한편 수연은 공부를 하다 말고 수시로 할머님 방을 들락거렸는데 그럴 때마다 순이는 가슴이 아팠지요. 순아, 너 쉬었다 하거라. 도련님, 저는 괜찮사옵니다. 순이는 늘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연은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민인지 다른 감정인지 차마 생각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양반가의 자제인 내가 어찌. 수연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서둘러 책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었지요. 도련님께서 부디 아프지 마시고 과거에만 전념하시면 좋으련만. 순이도 도련님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저려왔는데 어린 시절부터 도련님을 지켜보며 자란 순이었기에 그 마음이 어느새 사랑으로 커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런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지요. 신분이 다른 자신이 감히 도련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죄악과도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전날 밤에도 늦게까지 등불 아래서 글을 읽으시더니 순이는 도련님의 방 밖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시는 도련님이 안쓰러웠지요. 도련님, 국이라도 한 그릇 잡수시옵소서. 순아, 고맙다. 하지만 난 괜찮으니 할머님께 더 드리거라. 도련님의 말씀에 순이는 또다시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할머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도련님의 효심이 순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하늘님, 이 미천한 종이 목숨을 거두시더라도 부디 도련님과 할머님의 평안만은 지켜주시옵소서. 이순이에게 남은 수명이 있다면 도련님과 할머님께 모두 바치고 싶사옵니다. 순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눈물방울 속에는 한 하녀의 지극한 충정과 깊어만 가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깊어가는 겨울이 되었을 때 순이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할머님의 병화는 차도가 없었고 어느 날 새벽에 할머님께서는 도련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시고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할머님, 제발 눈을 떠 주시옵소서. 수연은 할머님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하였고 순이 역시 방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장례를 마친 그날 밤 수연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아, 도련님, 부르셨사옵니까? 할머님 장례 비용이 부족하니 내일 전당포에 가서 책들을 모두 맡기고 오려네.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책들은 도련님께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지요. 도련님의 글 공부에 없어서는 안 될 책들인데 이리 전당포로 보내면 도련님의 꿈은 어찌 되는 것이란 말인가. 차라리 이 몸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련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나이다. 그날 밤 순이는 달빛 아래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바로 고리대금으로 이름 높은 강상인의 집이었지요. 순이는 강상인의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지만 도련님의 책과 이 집을 지키려면 이순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것뿐. 자신의 손가락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니시오? 도정 대카인순이라 하옵니다. 강상인 어른을 뵙고자 하옵니다. 잠시 후 강상인이 순이를 불러들였습니다. 도정대기라, 그 몰락한 양반가에서 무슨 일로 이리 왔단 말이냐? 상인 어른, 저희 댁에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그 이자를 밤낮으로 일을 하여 제 몸으로 갚아나가겠나이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단 말이냐? 은자 30냥이면 되겠나이다. 강상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싸늘한 미소를 지었지요. 좋다. 하지만 이자는 한 달에 원금의 절반, 그리고 못 갚으면 도정대게 기와집을 받겠다. 그날 순이는 은자를 받아들고 돌아왔고 덕분에 도련님의 책들은 전당포에 가지 않았고 장례 비용도 어찌어찌 해결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상인이 도정댁을 찾아왔는데 상인 어른,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강상인의 눈빛이 뱀처럼 음험했습니다. 이 기둥만 해도 값이 꽤 나가겠어. 저 마당의 성물들도 그렇고. 하하. 이제 남은 게 뭐 있나? 이자도 못 갚을 형편이면서 아예 이 집을 내놓는 게 어떻겠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관대하게 한 달만 더 기한을 주지. 그때까지 이자를 못 갚으면 이 집은 내 것이야. 그리고 강상희는 천천히 도련님 방으로 걸어갔는데 책상 위에 놓인 책들을 하나씩 집어들더니 갑자기 그 중 한 권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것들 공부한다고 밥이 나오더냐? 과거. 그런 헛된 꿈이나 꾸고 있으니 준이는 주먹을 피가 날 정도로 손톱을 손바닥에 박아 넣으며 겨우 참고 서 있었지요. 그렇게 강상희는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고 이 모든 광경을 수연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제 겨우 과거 시험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준이는 도련님의 처지가 안타까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자신이 강상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순이가 어떻게든 막아보리다. 도련님이 과거 시험만큼은 꼭 치를 수 있도록.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준이는 굳은 결심을 했답니다. 그날 밤부터 순이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을의 부잣집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씨댁 바느질이나 빨래를 맡아 하고 싶사옵니다. 처음에는 젊은 계집종이 혼자 찾아와 일을 달라 하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집들이 많았지만 순이의 바느질 솜씨가 남달랐고 빨래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해내자 차츰 일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지 기장을 줄여주면 품삯을 넉넉히 주겠다. 다음 주 잔치에 입을 옷도 맡길 터이니 우리 집 이불도 햇볕에 널어 뒤집어 줄 수 있겠느냐? 준이는 날이 저물 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등이 휘어질 것 같아도 도련님 생각만 하면 힘이 났지요. 도련님의 과거 시험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정도의 고생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번 품삯으로 도련님의 끼니를 챙기고 밤이면 몰래 책들을 털고 정리했지만 도련님께서는 순이가 이런 일을 하는 줄도 모른 채 오직 과거 공부에만 전념하고 계셨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집에 쌀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도련님, 이웃 마을에서 고맙게도 쌀을 조금 보내주셨습니다. 준이는 매번 거짓말로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아시면 분명 공부는 뒷전이 될 게 뻔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강상인이 다시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도련님이 계시지 않을 때를 노려 순이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순이네가 밤낮으로 일을 해도 이자를 갚기는 틀렸다. 상인 어른,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너가 도련님을 설득해 이 집을 팔게 하면 너를 첩으로 들여주겠다. 준이는 강상인의 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리 고생하며 살 필요 없다. 나를 따르면 비단 옷도 입히고 좋은 음식도 실컷 먹일 터이니 너같이 고운 얼굴을 가진 계집이 천한 종노릇 하기는 아깝구나. 내 첩이 되면 이 강상인이 귀히 다뤄주마. 그만하시옵소서. 준이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이 몸이 비록 천한 종이옵나이다만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련님을 배신할 수는 없사옵니다. 내년이 도련을 사모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주제넘은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을 거야. 말씀이 심하시옵니다. 제가 평생을 도련님 곁에서 그저 머슴이나 하녀로 살다 죽을지언정 도련님을 배신하고 상인 어른의 첩이 될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그래. 그리 고집을 부려보거라. 보름 안에 이자를 못 갚으면 이 집은 내 것이 될 터. 그때는 내가 어찌 되든 상관없다. 강상인이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돌아가자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그날 밤 준이는 마루에 앉아 도련님의 방을 바라보았는데 책을 읽느라 늦은 밤까지 켜져 있는 등불이 보였지요. 도련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날은 제가 피를 흘리는 날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 집을 지켜 도련님의 꿈을 이루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이 천한종의 운명이옵니다. 준이의 눈빛이 달빛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평소와 같이 과거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문득 마당에서 들리는 누군가 숨죽여 우는 소리에 책에서 눈을 뗐습니다. 순이, 수연은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달빛 아래 마당 한켠에서 순이가 무언가를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더니 밤중에까지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제 이것만 하면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돈을 받아올 수 있을 텐데. 수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아. 수연이 다가가자 순이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도련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시옵니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이의 손을 보니 바늘 자국으로 가득했고 곳곳이 부르트고 터져 있었지요. 이게 다 무엇이더냐? 도련님,
이것은 그저 그때 순이의 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는데 강상인에게 받은 차용증이었지요. 주연은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이가 강상인에게 돈을 빌려 자신의 과거 공부를 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알아서. 이제 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찌 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겠느냐? 도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옵니다. 도련님께서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셔서. 순아, 주연은 순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가 수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도련님, 과거든 문벌이든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이토록 고생하는데 주연은 순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겠느냐?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미 마음을 정했다. 신분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내 곁에 있고 싶구나.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꿈이. 내 꿈은 이제 내가 되었다. 순아, 주연이 순이를 품에 앉아 순이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수연의 옷자락을 적시고 있었지요. 내일 밤 달기 울 때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자.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도련님과 나눈 약속이 꿈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이대로 도련님과 함께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잠시 후 순이가 뜰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볼 때였지요. 순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순이의 귓가에 도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나이까? 내일 새벽을 기다리느라 잠이 오질 않는구나. 너는 후회하지 않겠지? 순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련님의 걱정 어린 눈빛이 순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도련님, 제게는 도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근처에서 본 것이 확실하냐? 네, 상인어른. 분명 이 집 도련님과 계집종이 도망갈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보았사옵니다. 강상인의 하인들이었지요. 순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순아, 들어가 있거라. 내가 나가보겠다. 안 됩니다, 도련님. 들키시면. 두 사람은 황급히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는데 순이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지요. 도련님, 이순이가 도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도련님의 꿈을 지켜드리는 것이 첫째일 터. 비록 이 가슴이 미어져도.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지만 그래도 한자 한자 정성스레 써내려갔습니다. 하늘 같은 도련님께 이 미천한 종순이가 감히 마지막 글을 올립니다. 도련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저버리는 부끄러운 행동을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10살 적 이 집에 들어와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도련님께서 글자를 가르쳐 주시던 날들, 몰래 도련님의 옷고름을 지어드리던 밤들, 병원 중에 할머님을 함께 간호하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이순이에게는 꿈만 같은 행복이었나이다. 하지만 도련님께서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셔서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셔야 하는 분이시옵니다. 그런 도련님의 앞길에 이런 미천한 계집이 걸림돌이 되어서야 어찌 하늘이 용서하겠습니까? 차라리 이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이 있더라도 도련님의 앞날을 막아서는 죄는 짓지 말아야 하겠기에 부디 이순이를 잊으시고 학문에 정진하시어 높은 벼슬에 오르시옵소서. 그리고 훗날 귀한 분을 배필로 맞이하시어 영화로운 가문을 이루시기를 이 눈물로 비는 마지막 소원이옵니다. 제가 모아둔 작은 돈이나마 도련님의 글 공부에 보태어 주시옵고 부디 저를 미워하지만 마시옵소서.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제 마음속에는 오직 도련님 한 분뿐이옵니다. 이 생에서 도련님을 사모하였듯 다음 생에도 도련님 곁에서 지켜볼 수 있기를. 도련님의 그림자도 되지 못하는 천한 종 순이는 편지를 쓰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쓰고 나서야 깨달았지요. 종이 가득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지요. 이것이 도련님을 향한 마지막 마음이 되겠지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돈주머니와 함께 도련님의 방문 앞에 조심스레 놓았고 잠시, 아주 잠시 도련님의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도련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도련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그 순간 순이는 그렇게 집을 나섰지요.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수연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마다 순이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한편 순이가 떠난 후 첫 딸기 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은 잠에서 깨어나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문을 열었는데 그의 발치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렸지요. 이건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급히 편지를 집어들자 그 안에서 돈주머니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수연의 얼굴이 순간순간 굳어갔지요. 마지막 글자를 읽었을 때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아, 이게 무슨 짓이냐? 수연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고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 수연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은 곧 울음으로 변했지요. 이런 나를 이렇게 혼자 버리고 가다니. 수연은 주저앉아 멍하니 편지를 바라보았지요. 너마저 나를 버리고 가면 이제 내겐 뭐가 남는단 말이냐? 잠시 후 수연이 대문을 열고 나가 순이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순이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순아. 밤하늘을 가르며 울리는 수연의 절규가 마을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더 이상 책을 보지 않았고 과거 시험은 안중에도 없었고 대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수연은 취해서 돌아왔는데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순이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취하면 취할수록 오히려 순이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내 이런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이런 마음도 품지 말았어야 했는데. 술잔을 비울 때마다 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양반의 자식이 천한 계집을 사랑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되지 않았던 거지.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레 말렸지만 수연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않소. 천한 계집종 때문에 이러고 있는 내가 말이오. 불쌍하구나. 수연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마시고 깨어나면 또 마시고 했는데 그런 수연의 모습을 지켜보던 강상희는 음험한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됐어. 저렇게 자기 발로 무너지게 만드는 게 제일이지. 강상희는 수연이 술값을 치르지 못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문서만 써주시면 도련님께서는 계속해서 편히 술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취기에 몽롱한 수연 앞에 강상인이 집문서를 내밀자 수연의 흐릿한 눈빛이 문서를 향했는데 그 순간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바람에 실려온 목소리는 마치 순이의 것 같았고 수연은 그제야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지요. 어지러운 방 한켠에 순이가 늘 정성스레 털어두던 책들이 보였는데 수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책을 집어들자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는데 순이가 떠나던 날 남긴 편지였지요. 구겨지고 얼룩진 종이었지만 그 위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셔서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셔야 하는 분이시옵니다. 수연은 순이의 편지를 다시 읽어내려갔는데 그동안 분노와 배신감에 가려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순이의 떨리는 필체, 눈물 자국,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잘못 보았구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날 버린 게 아니었어. 날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순이 너가 너 자신을 버린 거였어.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 그리고 순아.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수연의 방에서는 책 넘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수연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들은 강상인의 딸 홍심이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도련님께서 달라지신 것 같사옵니다. 그래? 뭐가 달라졌다는 게냐? 밤새 글 읽는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그동안 술에 취해 계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홍심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수연을 몰래 사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술값을 받으러 갈 때면 늘 뒤를 따라다니며 수연을 훔쳐보곤 했지요.
도련님께서 그동안 술값을 갚지 못해 걱정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글 공부에 전념하시는 것 같사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도련님의 과거 공부를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옵니다. 강상희는 딸의 속내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말 없던 딸이 이토록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보니 필시 수연을 마음에 두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 날 강상희는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과거 시험 준비하시는데 제가 보태드릴 것이 있을까 하여. 무슨 말씀이신지. 책이며 선생님이며 도련님께서 필요하신 것이라면 제가 돕고 싶소이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강상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다시 과거 공부에 매진했고 홍심은 틈틈이 수연의 끼니를 챙기고 책을 정리해 주었는데 순이가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었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순이뿐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 날이 되었고 수연은 급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마음은 순이를 찾는 것이었지요. 이 도성 안의 모든 기방을 뒤져라. 인근 마을도 모두 수소문해라. 수연은 순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순이의 행방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홍심의 구애는 더욱 깊어졌는데 강상희는 마침내 혼사를 제안했지요. 도련님, 이제는 혼사도 생각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소? 우리 홍심이 마음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저 아직은 도련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홍심이가 도련님을 얼마나 지성으로 모셨습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를 잊지 못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홍심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결국 수연은 강상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례 날이 정해졌고 수연의 마음속에는 순이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혼례를 이틀 앞둔 새벽, 수연은 관하로 출근하기 위해 나섰는데 이제 그는 한양 어사가 되어 있었지요. 나리께서는 어찌 이리 이른 시각에 나오셨나이까? 홍심이 수연의 뒤를 쫓아나왔습니다. 관아에 볼일이 있어 가는 길이오. 새벽 공기가 차가우니 들어가 계시오. 수연은 말을 마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장터를 지나던 그때 한 노파가 파는 물건들 사이에서 낯익은 것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건 순이의 하늘색 피단 손수건. 분명 순이가 쓰던 것과 같았습니다. 노모, 이 손수건은 어디서 구하신 것입니까? 아이고, 나리, 이건 강릉에서 가져온 물건이라. 강릉이라. 혹시 이 손수건의 주인을 아시는지요? 노파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 그게 강릉 상단에서 일하던 처자의 물건입니다. 처자가 그곳을 떠나며 제게 팔았다오. 그 처자의 얼굴을 직접 보셨단 말입니까? 내 여름에 보았지요. 어찌나 고운 처자이던지. 하지만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다오. 수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처자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오? 그건 말씀드리기가. 노파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말했지요. 젊은 처자들이 너무 불쌍하여 나리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나이다. 그런데 일단 자리를 옮기시지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 그 처자가 강릉 상단에서 도망친 것은 그곳이 장사꾼들의 상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강릉 상단은 이곳 강 상인의 비밀 창고라고 합니다. 처자들을 강제로 데려다 일을 시키고 밤이면 수상한 물건들이 드나든다는 말이 있지요. 수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처자는 어찌 도망쳤단 말입니까? 한 달 전이었습니다. 처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뒤쫓는 자들을 피해 산으로 들어갔다는데. 수연은 그날 밤 바로 관하로 돌아가 은밀히 수색 준비를 시작했는데 순이의 생사를 확인하고 강상인의 비리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관아에 친히 쓴 서찰을 올렸지요. 강릉 상단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어사로서 암행을 떠나고자 하옵니다. 이튿날 수연은 말 한 피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혼례를 앞둔 홍심의 만류도 강상인의 걱정도 뿌리치고 떠난 것이지요. 한편 강릉에 도착한 수연은 장터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그의 가슴을 먹게 했답니다. 그래, 그 처자 말이야.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니까. 수연은 그들의 뒤를 몰래 쫓았습니다. 강릉 상단으로 이어지는 뒷골목에서 그들은 속삭이듯 말을 이었지요. 상단 뒤편 창고에 가두고 매일 밤 매질을 했다지? 그래도 도망가지 않으려 했다더군. 무슨 돈을 갚아야 한다나.
근데 그날 밤 창고에 불이 나면서 주연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이가 창고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질을 당했다는 이야기에 온몸이 떨려왔지요. 주연은 즉시 강릉 상단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상단 뒤편을 살피던 중 불에 탄 창고에서 반쯤 불에 탄 물건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건 그것은 수연이 어릴 적 순이와 함께 보던 책 한 권이었는데 책장 사이에는 어릴 적 순이가 몰래 써두었던 글이 아직도 남아 있었지요. 도련님,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준아,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구나. 그리고 잠시 뒤 수연은 뒷산으로 이어지는 발자국 흔적을 발견했지요. 저 산에 순이가 있는가? 그동안 자신은 과거 급제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순이는 내가 무얼 한 것이냐? 그저 내 마음 하나만 믿고 이 험한 세상을 홀로 견뎌왔을 너를.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순간 멀리 어둠 속에서 작은 암자 하나가 보였는데 스님, 오늘도 아이가 열이 심합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순이의 목소리였지요. 여기 약이 있으니 먹이시오. 열이 높아 쉽게 낫지 않을 터이니. 노스님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주연은 달빛 아래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준이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 아이라고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지요. 그 아이라니 무슨 말일까? 주연이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스님이 호련 암자 밖으로 나왔지요. 스님, 저는 한양 어사 박수연이라 하옵니다. 어사라, 이런 깊은 산중까지 무슨 일로 오셨나이까? 스님, 방금 전 그 여인을 뵙고 싶습니다. 여인이라니, 여기는 그저 늙은 중이나 있는 절입니다. 스님, 그 여인이 제가 찾는 이가 맞다면 그동안 이곳에서 보살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스님은 한참을 수연의 눈을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들어오시오. 그런데 암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버렸지요. 촛불 앞에 앉아있는 준이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도련님, 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준이의 품에는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열에 들떠 있는 아이.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자신과 똑같았는데 주연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 아이는 그날 밤 도련님과 나눈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이 아이는 하루하루 도련님을 닮아갔습니다. 웃을 때면 도련님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고 울 때면 도련님 생각에 제 눈물도 멈출 수 없었나이다. 밤마다 이 아이에게 도련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지니신 분인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매일매일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주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며 말했지요. 준아, 더 이상 도망치지 말거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키마.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며 주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한 그런 미소였는데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할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가족의 의미를. 도련님, 정말 제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하옵니다. 순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스님, 잠시 이들을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주연은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한양관아에서 가져온 어사출두 명령이었지요. 이제 그대들이 흘린 눈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소. 주연은 즉시 강릉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시하에 관군들이 강릉 상단으로 몰려들었지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면 그대들의 목이 달아날 것이라! 철통 같은 포위 속에 상단의 창고가 하나둘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비리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강제로 끌려온 처자들의 명단, 불법으로 빼돌린 물건들의 장부, 그리고 강상인과 관리들의 비밀 문서들까지 있었지요. 대인,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더냐? 강상인이 한양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걱정 말거라. 이미 한양관아에도 모든 준비를 해두었다.
과연 그날 밤 한양으로 도망치던 강상희는 도성문 앞에서 딸 홍심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아버지, 어찌 이렇게. 홍심은 아버지의 악행을 알게 된 충격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튿날 한양 대궐 앞마당에서는 어사의 상주가 올려졌지요. 강릉 상단의 비리를 적발하여 보고드리나이다. 강상인은 권세가들과 결탁하여 수년간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혀왔으며 임금의 노한 음성이 대궐을 울렸지요. 이런 악독한 일을 당장 강상인과 그의 일당을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수연의 상주로 인해 강상희는 극형에 처해졌고 그와 결탁한 관리들도 모두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 상단에서 고통받던 이들은 모두 구제되었고 빼앗긴 재산도 돌려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날 밤 수연은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순이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였지요. 이제 그만 일어나시오. 더 이상 고개 숙일 일은 없을 것이오.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라 지었소? 아직 이름을 짓지 못했나이다. 도련님께서 지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잠든 채로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지요. 은하, 이 아이의 이름을 은하라 하자. 하늘의 은하수처럼 맑고 빛나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라며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내가 지키려 했던 그 집으로. 하지만 도련님, 제가 어찌. 더 이상 신분을 묻지 말거라. 이제 나는 어사도 내가 지켜주었던 그 도련님도 아니다. 수연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저 은하의 아버지이자 내 남편이 되고 싶을 뿐이다. 달빛이 세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었고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방문을 닫았지요. 이렇게 수연과 순이 그리고 은하는 도정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말을 했지만 수연은 당당히 순이를 아내로 맞이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은하가 걸음마를 배울 무렵 도정댁 마당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피어났지요. 그리고 순이는 그 꽃 아래서 자주 미소 지었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오.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 하오. 당신이 있었기에 이 집이 지켜졌고 당신과 은하가 있었기에 이제야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소. 따스한 햇살 아래 은하는 꽃잎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고 수연과 순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정댁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